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요, 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안 되는가 입니다. 네, 맨날 암호화폐 설명하는 사람이 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안 되는가 라고 말하니까 좀 괴짜스럽죠. 그런데요, 그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 무언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을 때 종종 그 반대편을 파고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거기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저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불교의 불경과 그리고 천주교에 있는 성경을 샅샅이 다 살펴봤었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 전에 왜 다른 신은 아닌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진짜 내 믿음이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그게 제 성격이에요. 항상 반대편도 공부를 해본 다음 그 다음에 확신을 얻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암호화폐 투자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비트마인이라는 최근에 제가 소개하고 있는 회사를 꽤나 큰 비중으로 제 포트폴리오 안에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의 비전과 방향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그냥 믿음으로만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진짜 그 확신이라는 거는 그 반대편 논리를 꿰뚫을 때 더 커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이 반대 진영의 논리를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를 찾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그 암호화폐 반대론자들은 다 틀렸어 라고 비판하려고 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그냥 더 똑똑한 투자자가 되고 싶어서 그 반대 진영에 있는 그 반대 논리도 한번 파고든다는 관점으로 다가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요, 이 영상에서 다룬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다 본 뒤에도 이 암호화폐 서사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때는 진짜 확신을 갖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왜 암호화폐에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논리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 그리고 그의 평생 파트너 찰리 먼거 같은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은요, 오랫동안 암호화폐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를 정리해보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요, 내재 가치가 없고, 규제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변동성과 투기성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첫 번째인 이 내재 가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버핏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현금 흐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버핏의 관점을 보고 배운 사람이라면요,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 정확히 맞는 말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요, 기업의 이익을 통해서 가치가 창출이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이 버핏은요, 늘 가격과 가치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 아파트를 사면 임대료가 나오고 농지를 사면 식량이 나오는 것처럼요,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명확해야 투자를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암호화폐는 현금 흐름도 없고 형태가 있는 실물 자산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 다시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워렌 버핏의 말은 과연 맞을까요? 제 대답은요, 네, 단 그의 철학 안에서 100% 맞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여기에 하나의 관점을 더 더하고 싶어요. 그건 바로 내러티브라는 개념이에요.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해오면서 이 워렌 버핏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왔지만 저는 그 가격과 가치뿐만 아니라 내러티브라는 걸 봐요. 왜냐면요, 이 가치라는 것도 결국 그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잘 아는 안전자산인 금도요, 처음부터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았던 건 아니거든요. 이 금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답다, 또 희소하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와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안전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워렌 버핏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마 90% 이상이 넘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 새로운 암호화폐의 내러티브가 등장했고, 그 내러티브라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이 가치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이 암호화폐의 가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내러티브가 바로 앞으로의 세상이 바뀌는 방향일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이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치 저장 수단이 앞으로도 잘 자리를 잡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서사가 실제로 현실의 금융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의 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둘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둘째는 규제 리스크였어요. 이 암호화폐 규제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맞나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자, 그래서 먼저 반은 맞다라고 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각국의 정부는요, 본인들의 화폐 발행 권한을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바로 국가 주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특히 달러로서 이 세계의 기축통화를 유지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 화폐 시스템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규제의 압박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또한 각국의 정부들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나 법적 기준이 부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뛰어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나와도요,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 하나로 막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과거의 암호화폐 규제의 형태는요, 주로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정부가 거래소를 막 금지하거나 암호화폐로 번 소득에 대한 세율은 특별히 더 높이거나 아니면 특정 코인을 짚어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면서 막 그냥 강제로 없애버리거나 그냥 막 무지성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듯한, 즉 이런 환경에서는요, 이 불확실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탈법적이거나 그 회피적인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한 리스크가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었는데 그 반은 틀리다고 언급했던 부분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규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던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면 지금은요, 이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법안인데, 이 지니어스 액트는 쉽게 말해서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한 첫 공식 법안이죠. 그 법안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정부가 허가한 기관만 가능하고 또 1:1 비율의 준비 자산을 반드시 보유를 해야 되고 또 투명한 보고 의무와 리스크 관리 기준을 늘 준수를 해야 된다 라는 식의 법안이었어요. 즉 너네 이거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 기준 안에서만 발행을 해라, 이런 말이었던 거죠. 그리고요, 이건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만 겨냥한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제 결론은 뭐냐면요, 이 규제 리스크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의 성격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너무나도 좋게 바뀌었어요. 과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폭탄이 아니라요, 이제는 예측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는요, 정부와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함께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비트마인 같은 기업형 프로젝트들은요,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 거죠. 자, 셋째도 한번 봅시다. 이 변동성과 투기성이 짙어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안 한다. 그러니까 야, 암호화폐는 하루에도 막 수십 %씩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거 그냥 투자라기보다 투기나 뭐 도박 아니야? 라는 거죠. 자, 제가 봤을 때 이 논리의 핵심은요, 결국에 암호화폐는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 바로 이 지점이겠죠. 그래서 뭐 이틀 전만 해도 11%나 급등했던 그런 비트마인 같은 종목들을 보면 이러한 시선들은 좀 이해는 되기는 해요. 근데요, 저는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10년 전이었다면 나도 인정. 그 당시에 암호화폐 시장은요, 실제로 사이클이 정말 짧았고 참여자 대부분이 단기 수익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투자보다는 약간 베팅의 성격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그 암호화폐 사이클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는 용어가 이 기관이나 정부 그리고 글로벌 금융권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즉 시장의 신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는요, 더 이상 막 단기 투자 자산이라기보다는 점점 더 안전한 새로운 형태의 통화로 인정받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거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 신뢰의 문제,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그 내러티브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10년 전이었다면 이 투기라는 단어가 말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워렌 버핏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던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3가지 정도 크게 나눠서 한번 다뤄봤고요. 여기서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현재의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라는 거죠. 저는요, 일단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금이랑 비교해줘? 그러면 땡큐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향후에 정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정말 디지털 금인지 아닌지는 뭐 시간이 말을 해주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질문의 답을 정의를 하기보다는 비교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 질문을 조금 우회해서 그렇다면 금은 과연 처음부터 안전자산이었을까? 가 된 거죠. 어쩌면 금이 처음 출현했을 그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이 금도 엄청나게 의심을 하지 않았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파고들면요, 좀 더 답이 선명해지는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요, 금도 처음부터 안전자산은 아니었더라고요. 금의 기원은요, 약 기원전 한 3에서 4천년 전 고대 이집트 문명으로 거슬러서 올라가는데요, 그 시절 금은요, 지금처럼 금융자산이 아니라 그냥 왕의 장식품, 그냥 그 권력의 상징 정도였다고 해요. 즉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금은요, 안전자산이 아니라 그저 빛나고 좀 희귀한 금속의 하나였던 거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왠지 그 초창기에 희귀했던 비트코인과 좀 닮은 성질이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자, 그리고요, 그 1500년도에 들어서는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무역의 기준이 되면서요, 이 금이 국가 간의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즉 이 금은요, 안전자산이 되기까지 수천 년에 걸친 신뢰의 축적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질문을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냐는 거로 가져와 보면 제 생각에 지금의 이 비트코인은요, 놀라울 만큼 금의 초기 궤적과 닮아 있어요. 초창기에는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 혹은 뭐 장난감 자산 같은 거였죠. 예를 들어서 뭐 야, 나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비트코인이라는 거 있는데 한번 써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시절이 바로 금이 장식품이었던 시절과 같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금도요, 결국에 우리가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그 가치 형태가 바뀌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비트코인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지금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비트코인을 바라봤을 때 어라? 이거 진짜 뭔가 가치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형성되는 구간이 점점 더 커지고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회사의 주요 자산으로 막 매입을 하고, 심지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요,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하고 막 국가 차원에서 매수해가지고 실제 수익까지 내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금이 걸어온 이 수천 년의 여정을 비트코인은 단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만에 그걸 쭉 압축해가지고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금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뢰를 쌓으면서 안전자산이 된 반면에 비트코인은 그 과정을 한 100배는 더 빠르게 걷고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이 비트코인이 아직 완전히 완성된 자산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 궤도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투자를 하실지 마실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인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비트코인은 이미 디지털 금으로서 비교될 자격을 얻었다는 거. 자, 마지막은요, 대체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굳이 꼭 비트코인일 필요는 없지 않나? 또 정부가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나 더 진화된 암호화폐가 등장을 하게 되면 결국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고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 여전히 강력한 기축 암호화폐로서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그 지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부정하기는 정말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을 처음 바라봤던 그 기대감, 즉 P2P, 사람 간의 거래를 통해서 탈중앙화된 금융 생태계를 실현하겠다라는 그 철학적인 목표는 솔직히 이제 이더리움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은요, 방금 다뤘던 것처럼 점점 더 그 디지털
디지털 금 같은 위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이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실제 거래나 계약이나 금융 시스템 같은 실질적인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건 이제 이더리움의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즉 비트코인이 탈중앙화의 철학을 제시를 했다면 이 이더리움은 그 철학을 현실로 구현하고 있는 기술적 주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그 접점에서 등장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트마인이죠. 이 비트마인은요, 단순히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한 기업을 넘어서서요,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금융 인프라를 실제로 구축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비트코인이 꿈꿨던 탈중앙화된 거래의 세계를요,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이 현실에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는요, 이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이더리움 위에서 사용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기업으로 비트마인이 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암호화폐 반대 의견들의 일부는 동의하나 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반대 논리를 깊이 한번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내가 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해지고 저의 투자 신념도요, 한층 더 단단해진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앞으로는 비트마인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해보고 또 차근차근 더 열심히 모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워렌 버핏 같은 이런 투자의 대가의 말이 여전히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암호화폐가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